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었고 그 해변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자랑이자 휴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업가가 와서 그 해변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업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리조트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이 리조트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몇몇 주민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리조트 건설로 인해 마을의 전통적인 방식과 유대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마을 회의에서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마을의 모든 이가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해변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제를 열고 결혼식을 하고 아이들이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이 해변은 단순히 모래와 물로 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전통,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노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업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 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유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돌보고 지켜줄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리조트가 가져다 줄 이익과 잃게 될 가치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리조트 건설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마을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 이론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에서 개인이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역사, 문화적 맥락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샌델의 이론은 우리가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그 속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책임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 날씨가 아찔하게 높아졌을 때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 안에 철학 토크쇼가 열렸다. 청중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연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사는 바로 철학 교수 김민수였다. 그의 강의 주제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였다. 그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중들을 풀어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다. 여러분, 공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겪은 아주 특별한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는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몇 년 전 제가 독일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철학자들과 함께 흥미로운 토론을 많이 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철학자들의 밤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날은 제레미 벤담의 기일이었고 모두들 벤담이 얼마나 독특한 철학자인지를 기념하기로 했어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각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가장 황당하지만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간이었죠. 제가 제안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당시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어요. 벤담의 쾌락 계산법을 적용하여 도시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서울 대배달의 날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루 동안 서울의 모든 식당과 배달업체가 무료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음식과 음료가 무료로 배달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시간 내에 주문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어요. 이 날은 단 하루뿐이라서 사람들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꼈죠.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모두가 함께 배달 음식을 고르는 재미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의 바탕에는 공리주의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의 무한 행복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될지를 계산해본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어떤 철학자는 그렇다면 하루 뒤에 오는 배달 대량 폐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고 묻더군요. 또 다른 사람은 음식이 무한 정제공된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사람들에게 적당히 나눠주어야 할지 계산하는 것이 벤담답지 않겠나요?
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끝없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랬습니다. 서울 대배달의 날 같은 행사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와 장기적인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벤담이 말한 테라 계산법 역시 단순히 당장이 행복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결과까지도 치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리주의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담의 철학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철학이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김민수 교수의 이야기로 인해 공리주의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유쾌하게 상상해봤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미래시대 첨단과학과 철학이 혼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컴퓨터 파이어라 불렸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데이비드 휴메 인과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리사라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리사는 그 도시의 유명한 작가였고 그녀의 작품들은 인과론에 기반한 풍부한 상상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휴메 책을 그토록 자주 읽어서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휴메 화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리사는 어느 날 새로운 소설을 쓰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종종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시의 중앙광장에서 자장면을 먹으면 꼭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역시 우연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리사는 이를 흥미롭게 여겨 새로운 소설의 소재로 택하기로 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테슬라라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장면을 먹는 것을 보고 날씨가 변하는 것을 불가사의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다 보니 진정한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장면과 날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장면의 재료와 날씨의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지만 테슬라는 실제로 뭔가 필연적인 것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필연적이지 않은 패턴들 뿐이었습니다. 휴메 인과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찾아낸 연관성도 결국 반복된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슬라의 경험은 이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자장면이 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반복되는 우연의 결과일 뿐이구나. 이제 테슬라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의 집합체일 뿐 필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아무 일도 중요치 않다고 여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장면을 먹을 때마다 비가 오는 상황은 우연이지만 그 우연 속에서도 특정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리사의 소설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은 테슬라의 고뇌와 결론에 크게 공감하였고 우연과 필연의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메 인과론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텍소라 불리는 도시의 한 연구 집단은 이를 바탕으로 매달 우연 파티를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각자 오픈 일화를 공유하고 휴메 인과론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오늘 나의 우연은 어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까? 매번 파티에서는 다양한 우연의 이야기가 오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리사가 파티에 참석했을 때 무대에 올라서 그녀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메 인과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상 모든 일들은 반복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왜 푸른지, 왜 자장면을 먹을 때마다 비가 오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그 미스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 유럽의 작은 마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지혜의 소유자로 여겼습니다. 특히 그의 자연법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느 낮
토마스는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당신의 자연법 이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 들어보겠나? 옛날 먼 옛날 필로라는 이름의 현인이 살던 작은 마을이 있었단다. 필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현인이었지. 하루는 그의 친구가 필로에게 물었습니다. 필로, 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야 하고 나쁜 일을 피해야 하는 거지? 필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바로 자연법 때문이지. 이 법칙은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야.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거든. 친구는 더 궁금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필로는 친구를 끌고 나와 마을 한가운데에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마을을 한번 봐. 이 마을은 자연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그러고는 친구에게 한 노인을 가리켰다. 저 분을 봐. 저 분은 여러 해 동안 이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셨어. 왜 그럴까? 친구가 대답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지. 맞아. 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선을 행하고 있는 거야. 자연법의 첫 번째 원칙인 선을 추구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거지. 필로는 이번엔 마을의 치안관을 가리켰다. 저 치안관을 봐. 그는 마을을 보호하고 범죄를 막아주는 일을 하지. 왜 그럴까? 친구가 반문했다. 글쎄, 범죄를 막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잖아. 필로는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악을 피하라는 자연법의 또 다른 원칙이야.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끌리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필로는 마을을 돌면서 다양한 예를 들었다. 가족을 돌보는 부모,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는 사람들,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들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연법의 적용을 설명해줬다. 친구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다. 정말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법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줄 몰랐군. 필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단다. 자연법은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덕적 법칙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연법 이론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동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법의 원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토마스는 사람들에게 자연법이 단순히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도덕적 지침임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적 도덕 원칙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의 실천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도울 때 진정한 선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